지금 시각 이른 새벽 3월 초인데도 눈이 전혀 녹지 않았어요. 삿포로는 홋카이도 도시 중에서도 눈이 유독 많이 쌓이는 곳으로 유명한데 3월 초는 아직 완연한 겨울이에요. 도로는 얼어붙어 있고 인도도 미끄러워서 조깅을 시도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발이 자꾸 미끄러져서 뛰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걷는 수준이 됐습니다.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삿포로 3월 설원 조깅은 각오를 좀 하고 오셔야 해요. 오전 9시 삿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바로 오타루예요. 삿포로에서 오타루 가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JR 쾌속 에어포트를 타면 되는데요. 삿포로역 3번이나 4번 플랫폼에서 출발하고 표는 자동 발권기에서 살 수 있어요. 한국어도 지원해서 어렵지 않아요. 요금은 약 800엔, IC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오타루역 종점까지 가지 말고 한정거장 전인 미나미 오타루역에서 내리세요. 오르골당, 으타오, 사카이마치 거리 같은 핵심 명소가 훨씬 가까워요. 소요 시간은 약 35분에서 40분, 창밖으로 펼쳐지는 설경이 이미 여행의 시작입니다. 미나미 오타루역에서 내려서 걷다 보면 금방 이 풍경이 나와요. 3월인데 아직도 눈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오타루는 홋카이도 서부의 항구 도시인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무역 중심지로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메이지 다이쇼 시대의 서양식 석조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걷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워요. 이쪽이 메르엔 교차점, 사카이마츠 거리 남쪽 끝에 오거리 교차로예요. 독일어로 동화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유럽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여기서 사진 한 장은 필수입니다. 교차점 바로 앞에 있는 이 웅장한 건물이 오타루 오르골당이에요. 1912년에 지어진 유서 깊은 건물로 안에는 무려 25,000개가 넘는 오르골이 전시 판매되고 있어요. 음악 상자 소리가 매장 안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달라서 한참 있게 되더라고요. 매장 앞 증기시계는 15분마다 5가지 음을 연주해요. 타이밍 맞으면 꼭 들어보세요. 오르골당 바로 맞은편이 르타오 본점이에요. 르타오는 오타루를 거꾸로 읽은 이름이에요. 그만큼 이 도시 자체를 담은 브랜드인데요. 1998년 이곳 오타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 백화점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유명해진 디저트 카페입니다. 건물은 1915년에 지어진 유럽풍 탑 건물로 3층 구조예요. 1층은 기념품 겸 케이크 매장, 2층이 카페, 3층은 무료 전망대예요. 저는 2층 카페로 올라왔는데요. 창밖으로 메르엔 교차점과 사카이마츠 거리가 눈에 덮인 채 내려다 보여요. 이 뷰 하나만으로도 올라올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문한 메뉴는 바로 황금 후아오로 몽블랑 황금의 밀크, 영어로는 플러피 앤 모이스트 몽블랑 절시 미오케예요. 이게 르타오 본점 2층 카페에서만, 그것도 오전 중 수량 한정으로만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재료가 다 팔리면 그날은 끝이라서 오전에 일찍 오지 않으면 못 먹는 메뉴입니다. 완성된 걸 바로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직원이 제 눈앞에서 직접 완성시켜줘요. 바삭한 머랭 베이스 위에 황금의 밀크라 불리는 저지밀크 아이스와 르타오 오리지널 생크림을 먼저 올리고 거기에 1mm 초록색 노즐로 마론 크림을 보드랍게 감아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저지 밀크 소스를 추가로 뿌려서 완성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이미 볼거리예요. 한입 먹어보면 이름 그대로예요. 후아는 포근하고 호로는 사르르 녹는 느낌. 바삭한 머랭, 부드러운 아이스, 진한 마론 크림이 한꺼번에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드는데 밀크의 고소한 풍미가 끝에 길게 남아요. 아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빨리 먹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3월 초는 황금의 밀크 버전 시즌이라 딱 타이밍이 맞았어요. 계절마다 딸기, 피스타치오 등 다른 버전이 나오니까 방문 시기에 따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카페에서 나왔더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3월의 오타루, 이게 지금 오타루죠. 눈이 내리는 사카이마츠 거리는 마치 실제 동화 속 장면 같아요. 거리를 걷다가 작은 매장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름은 드라이 본사이. 이름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일반적인 생화 분재가 아니에요. 드라이 분재는 시들어버린 분재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흙을 제거하고 건조시킨 후 줄기와 뿌리를 다듬어 새 생명을 불어넣은 예술 분재예요. 물주기 같은 관리가 전혀 필요 없어서 인테리어 오브제나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아요. 가까이서 보면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 작은 화분 하나에서 묘하게 시간의 무게가 느껴져요. 분재라고 하면 어르신 취미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드라이 분재는 완전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오브제에 가까워요. 눈 내리는 오타루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조용하지만 존재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오타루 운하 쪽으로 걸어볼게요. 오타루 운하는 1923년에 완성된 운하인데요. 일본에서 유일하게 앞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방식이라 일반적인 운하와 달리 완만하게 굽어진 형태가 특징이에요. 전체 길이가 1140m고요. 보이시나요? 운하를 따라 100년이 넘은 석조 창고들이 쭉 늘어서 있어요. 이 창고들이 홋카이도 개척시대에 실제로 화물을 보관하던 건물인데 지금은 레스토랑, 카페, 기념품점으로 탈바꿈해서 운치 있는 산책로를 만들어냈어요. 3월 초라 눈이 아직 다 안 녹아서 운하 위에도 보도에도 눈이 쌓여있는데 이 풍경이 진짜예요. 야경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운하를 따라 63개의 가스등이 설치돼 있어서 해가 지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된다고 해요. 다음에 오면 야경도 꼭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영화 러브레터 팬이라면 아실 거예요. 영화 러브레터는 1995년 이와이 슌지 감독의 작품으로 죽은 약혼자와 이름이 같은 두 여성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히로인 와타나베 히로코가 설원에서 하늘을 향해 외치는 오겐키 데스까 장면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 여운이 아직도 남는 영화인데요. 영화 속 주요 촬영지 대부분이 바로 이 오타루예요. 여기 후나미자카 언덕은 영화 초반에 우체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르는 언덕으로 나왔고 오타루역에서 불과 2분 거리라 접근성도 좋아요.
주택가 사이로 바다가 훤히 보이는 탁 트인 풍경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관광객을 포함해 외국인 방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 오타루시 당국이 경비 인력을 상시 배치해놨어요. 도로 한복판에 사진 찍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실제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차도에서의 촬영은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안내문까지 붙어있더라고요. 오버 투어리즘의 민낯이랄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 동네는 아직도 사람이 실제로 사는 주택가이니까. 방문하신다면 꼭 인도 위에서 주민분들께 패기치지 않게 조용히 관람해주세요. 참고로 영화에 나왔던 이츠키의 집은 안타깝게도 2007년에 화재로 소실돼 지금은 집터만 남아있어요. 촬영지를 둘러보고 삿포로역으로 가는 기차를 타러 오타루역 방향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다만 시장이 보여요. 바로 삼각시장입니다. 시장터와 지붕이 삼각형 모양이라서 이름이 삼각시장인데요. JR 오타루역에서 정말 지척이에요. 약 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시장은 홋카이도 근해에서 잡은 신선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주로 판매해요. 안쪽 통로가 경사진 내리막길인 게 독특한 구조인데요. 좌우로 가게가 쭉 늘어서 있고 그 안에 카이센동 해산물 덮밥 식당이 여럿 있어요. 성게알, 연어알, 게살로 가득한 카이센동이 유명하고요. 가격이 저렴한 편은 아닌데 오타루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고 싶다면 한번 들러볼 만한 곳이에요. 저는 아이쇼핑으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오타루역에 왔어요. 역 입구 앞에 뭔가 있죠? 이게 바로 무카이칸의 우리말로 마중종이에요. 이 종의 유래가 재밌어요. 메이지 13년, 그러니까 1880년부터 1965년까지 실제로 쓰였던 역사적인 종인데요. 옛날에는 열차 도착 예보 알림으로 사용했대요. 상행선, 그러니까 삿포로 방향에 오면 2번, 하행선이 오면 6번 쳐서 역무원과 이용객에게 알린 거예요. 지금은 그 역할이 끝났지만 종에 줄이 달려 있어서 누구든 직접 울려볼 수 있어요. 이곳을 떠나는 여행자를 배웅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들을 맞이하는 종소리가 지금도 오타루역 앞에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저도 한번 쳐봤는데 소리가 맑고 긴 여운이 남더라고요. 역사의 소리를 직접 들으니 묘한 감동이 있었어요. 무카이칸에 한번 울리고 이제 삿포로로 돌아갑니다. 오타루에서 삿포로까지 약 35분. 창밖으로 3월의 홋카이도 설경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 풍경이 이미 여행의 마무리 같아서 뭔가 아쉬운 기분이 들어요. 삿포로역에 도착해서 바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버스 88번이나 188번 직결버스 타면 박물관 바로 앞까지 가요. 이동 시간이 10에서 15분 정도. 저기 웅장한 붉은 벽돌 건물 보이시나요? 바로 삿포로 맥주 박물관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역사예요. 원래는 1890년에 제당 공장으로 지어진 건물인데 이후 맥주 공장이 됐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탈바꿈했어요. 현재 홋카이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일본에서 유일한 맥주 전문 박물관입니다. 전 세계에 맥주 박물관이 없는 건 아닌데 일본에선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특별한 곳이죠. 안으로 들어오면 관람은 무료예요. 다만 가이드와 함께하는 프리미엄 투어는 약 1,000엔 별도고요. 6K 대형 스크린 영상으로 삿포로 맥주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꽤 압도적이라 추천드려요. 3층에 올라오면 메이지 시대 그대로 남아있는 거대한 담금솥이 나와요. 이게 실제로 맥주를 끓이던 솥인데 크기가 어마어마해서 그 앞에 서면 괜히 옷깃을 여미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2층 갤러리로 내려오면 1876년 홋카이도 개척 사업에서 시작된 삿포로 맥주의 역사. 시대별 광고 포스터 라벨 디자인의 변천사가 축전시돼 있어요. 100년이 넘는 광고들 보는 게 생각보다 엄청 재밌어요. 한국어 해설 시트도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1층 스타월, 여기서 삿포로 맥주를 직접 시음할 수 있어요. 꼭 마셔봐야 할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복각 삿포로제 맥주, 1876년 창업 당시 제조법을 그대로 재현한 맥주예요. 지금 시중에서 파는 삿포로랑 맛이 달라요. 좀 더 묵직하고 호배 향이 진해요. 그리고 삿포로 생맥주 쿠로라벨은 여기서 갓 뽑은 거라 캔 맥주랑 차원이 다른 신선함이 있어요. 오타루에서 시작해서 삿포로 맥주 박물관까지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달렸네요. 여기 사진들 한번 보세요. 낮엔 눈 덮인 오타루 거리를 저녁엔 삿포로의 빛으로 마무리한 하루예요. 삿포로는 밤이 되면 또 다른 도시가 돼요. 스스키노의 네온사인, 오도리 공원 일대의 야경, 3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 그 빛들이 더 선명하게 빛나는 느낌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여행지 추천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